유비는 누구야?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애꿎은 사람들을 죽였던 특A급 전범입니다. 한나라 인구가 약 6천만이었어요. 삼국시대 종결 시점 약 70년 정도 됩니다. 이때 중국의 인구 추계는 1,000만으로 나와요. 태평 시절에 개로 살지언정 난세에 사람으로는 살고 싶지 않다. 슬픈 얘기예요. 그죠? 하지만 천고마비를 잘 보십시오. 날씨가 추워지면 9월, 10월이면 저긴 벌써부터 강이 얼어붙습니다. 그 얼어붙는 강으로 뭐가 넘어와요? 살찐말이. 살찐말이 누구 말? 흉노, 북쪽 유목의 말이에요. 정복이에요, 정복. 외침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천고마비니까 책을 갖고 독서를 하자고. 거기서 책 잡으면 죽어요. 네, 이제 전쟁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전쟁 얘기는 사실은 참 우리가 착잡한 거죠. 사람이 죽어 넘어지고 대량의 어떤 피바람이 불어제끼는 이 전쟁 얘기인데, 중국은 이 문명성이 이제 끊임없는 왕조와 국가주의를 이렇게 귀착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건 사실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례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중국을 인지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텍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삼국연입니다. 삼국연이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때 어때요? 판본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생명부지의 남자 3명이 모이죠. 유비, 관우, 장비. 그래서 뭐 해요? 과수원에 가고 복사꽃 피는 복숭아 과수원에 들어가고 제사상 차려놓고 고사상 차려놓고 고사버리죠. 자, 우리는 태어난 날은 달라도 죽는 날은 함께한다 이러면서 의형제 맹약을 하죠. 첫째가 누구예요? 유비, 둘째가 관우, 셋째가 장비죠.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심쿵합니다. 그죠? 심쿵. 자꾸 시쳇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심쿵하잖아요. 남자로서 야, 저거 보면은 이게 생명부지의 남자들이 3명이 모여서 저렇게 멋있게 의형제 맹약을 하고 전쟁터로 달려나가고 목숨 바치면서 자기 형제를 살리고 이 웅장한 드라마, 그죠? 저쪽 사천성 거기까지 가고 촉한이라는 깃발을 꽂고 유비를 모시고 다니면서 거기에 또 엄청나게 전쟁의 신인 제갈량을 모셔갖고 삼고초려로 해갖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죠? 자, 거꾸로 보자고요. 이 대목에서 잠깐 여러분들 가슴을 식힌 다음에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요. 추계입니다. 추정치인데 유비가 지금 막 그 형제들 데리고 의형제 맹약하기 바로 직전의 왕조가 동한입니다. 한나라 마지막. 그때 우리가 추계로 볼 때 제 추계가 아니라 중국의 대역사학자들이 만들어낸 추계인데요. 일본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요때 인구가 약 6천만이었어요. 자, 그러고서 유비가 의형제 해갖고 막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풍운에 휩싸여 갖고 황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죽죠. 죽고 손권, 조조가 활약하는 특히 이제 위 그쪽에 이제 저쪽으로 이제 판도가 넘어가면서 끝맺음하는 삼국시대 종결 시점 약 70년 정도 됩니다. 이때 중국의 인구 추계는 1,000만으로 나와요. 자, 여러분들 물론 이게 추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천만의 인구가 1,000만으로 줄어드는 과정이 뭐였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삼국지연의에 쓰는 이 사람의 영웅의 가면을 벗겨야 되죠. 이 사람은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애꿎은 사람들을 죽였던 특A급 전범입니다. 송권도 마찬가지고 조조도 마찬가지.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황제가 멋있게 쓰여지고 영웅으로 기록되고 막 이런 역사 기록이 있지만은 엄밀하게 한번 살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비는 누구야? 이 사람은 마지막에 이릉 전투에서 죽습니다. 이릉이 어디냐면 삼엽댐이에요. 지금 삼엽댐 의창입니다. 의창에서 마지막 전투에서 오나라 손권이 보낸 육손이라는 장수의 그 꽤 화공에 말립니다. 화공. 그래서 자기는 살아가고 백제성
그 삼엽 중간으로 와가고 거기서 시름시름 앓다 죽죠. 그 사람을 따라갔던 장졸들은 유비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못 알아듣는 사람? 이릉, 저 삼엽 거기에 살던 인구들은 사실 한족, 이 저쪽 중원에 살았던 사람들하고는 전혀 종이 다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석기 시대부터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애꿎게 데려다가 그 화공에 말려서 육손이 버린 이릉 강가에 화공에 말려가고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다고. 자, 이런 참혹한 패배가 왜 유비한테만 벌어질까요? 수많은 중국 역사의 영웅 만들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희생과 아주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목숨을 이어갑니다. 누구 중심으로 봐야 되나, 역사를? 황제 중심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보면 다 멋있어요. 근데 황제가 아닌 사람의 역사를 보시면은 나는 유비가 아무리 좋게 봐도 이건 전범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6천만에서 1,000만으로 줄어드는 이걸 롤러코스터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저는 롤러코스터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중국 역사에서. 왕조의 피비린내 나는 통일전쟁.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벌어지는 게 대학살이에요. 자, 심지어는 여러분들 중국에 도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도성이란 말을 한자인데 그 도자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도륙, 도살. 가축을 죽이는 걸 도살이라고 그러죠. 성을 도륙하는 걸 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역사 현상 속에서 계속 반복됐던 피비린내 나는 대목들이에요. 이 도성은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왜? 여러분들 사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물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말이 완벽하게 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비교적 작은 땅에서 하나의 일체가 형성이 되는 게 좀 빨랐어요. 한반도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다원적인 문명이에요. 벼 먹는 사람이 있고 기장 먹는 사람이 있고 수수 먹는 사람이 있고 다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땅에서 벌어지는 통일전쟁은 뭐겠어요? 말도 서도 못 알아듣는 놈끼리 죽이는 전쟁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가혹합니다. 그래서 도성은 늘 벌어져요. 이 성 안에 있는 생명체를 다 죽여버리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도성은 언제까지 벌어졌느냐? 여러분들 청나라 말 마지막 밀란이 태평천국이죠. 태평천국이 진격했던 마지막 수도가 남경입니다. 남경을 청나라 군대에서 진국본이라는 사람이 이걸 진압을 할 때 이 안에 있는 생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걸 남경 도성이라고 그래요. 그 뒤에 60년 뒤에 일본군이 거기 진입해서 남경 대학살을 또 벌이죠. 이게 뭔가 저주예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잔혹한 전쟁의 그림자가 늘 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전쟁 얘기를 우선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많이 벌어졌고 참혹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그럼 중국의 그 땅에 살았던 사람은 전쟁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었죠. 통계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건 제 통계가 아니라 중국 거시적으로 중국 역사를 다루는 사람들이 낸 추계입니다. 기준은 문헌에 기록된 전쟁. 그러니까 문헌에 기록될 정도면은 그냥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대강 싸우고 끝나는 뭐 한 100여 명 보내서 그런 거 말고 그건 문헌에 적히지가 않죠. 자, 우리가 1900번 외침을 받았다고 우리 스스로 비참한 슬픈 운명의 민족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저는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 외침의 역사를 대부분 보면은 해안가에 노략질하러 오는 왜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죠? 그거 우리가 파견을 얼마나 해갖고 그걸 막겠어요? 연대병력 안 됩니다. 대대 연대급으로 보내갖고 왜구를 물리친 거를 우리가 외침으로 한다면 그건 전쟁이라고 할 수 없죠. 전쟁으로 얘기할 때 영어로 얘기하면 WAR, war급입니다. 이 대규모 군단 뭐 장비가 동원돼갖고 피바람이 전역에 광역에 걸쳐갖고 지나가는 그 전쟁을 얘기할 때 중국 학자들이 그 기준으로 삼은 거는 문헌입니다. 문헌에 등장하는 싸움, 전쟁이죠. 워급에 해당한 거라고 보여지는 거를 추계를 해보면 약 3,600번 정도 나와요. 자, 중국 역사 5,000년이라고 그러지만 뻥입니다. 그건 고증이 안 돼요. 3,700에서 800년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국 역사 속에서 대규모
군단 내지는 대규모 병력이 동원돼서 벌이는 전쟁이 3,600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씩 벌어지는 거죠. 물론 저 먼 땅이니까 저 아래서 벌어지면은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죠. 하지만 전쟁이라는 건 가혹합니다. 여파가 생겨요. 그죠? 사람이 이동하고 도망가잖아요. 그 전쟁에서 살려고 도망가면은 그 사람들은 평안한 땅으로 가야겠죠? 그 도망가는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엉뚱한 사람들이 또 오는 거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서로 말통하고 동족이고 혈통이 같고 사돈팔촌의 친척이면은 서로 섞여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 구조가 아니죠.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의 다양한 요소들이 뭉친 구조이기 때문에 말이 다른 사람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의 생존 자원을 뺏게 돼 있죠. 그러면 그 현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남으려면 싸워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무수하게 중국에서는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저 부산에서 전쟁 벌어지면 우리가 서울이 결코 편할까요? 그렇지 않죠. 연동이 됩니다. 연동이 돼갖고 전쟁의 여파가 계속 밀려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의 전쟁 얘기를 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만약에 통치 집단이라면은 그 통치 집단은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 심리에요. 태평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태평 컴플렉스. 태평은 여러분들 우리도 그 말 씁니다. 태평성대에 살고 싶다. 태평 시절이 그립다. 태평은 뭐예요? 엄청나게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는 고요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태평 컴플렉스가 있어갖고 심지어 오래된 이야기 한 토막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태평 시절에 개로 살지언정 난세에 사람으로는 살고 싶지 않다. 중국말로 해볼까요? 닝웨이 타이핑고. 차라리 태평의 개로 살지언정 부투어 乱世人. 난세의 사람으로는 살고 싶지 않다는 슬픈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중국은 이 민초들, 그러니까 아무 백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들은 오로지 살기 위한 자기의 방편으로서 중국 사람들은 늘 이동을 택합니다. 중국에 이렇게 가만히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중국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우리 안동이나 우리 지역에 오래 사는 그 가문들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역사가 몇백 년 되죠? 한 600년, 700년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성씨들이 이렇게 어느 지역에 정착한 걸 물어보면은 한 100년, 150 이 정도 됩니다. 대부분 끊임없이 전란을 피해가고 계속 이동하는 구조였어요. 거기다가 중국 사람들의 가혹한 어떤 삶의 어떤 족적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전쟁에 못지않은 재난의 땅입니다. 여러분들 작년, 올해 중국 남부 지역을 굉장히 강타했던 홍수 기억하세요? 가뭄은 최근에 여러분들 과학기술, 어떤 국가 행정 능력 이런 거에 들려서 가뭄은 많이 막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홍수가 엄청 내려가고 모든 게 쓸려 나가는 구조를 여러분들 현상들을 올해도 보셨을 거고 작년에도 보셨을 거예요. 텔레비에서 장강 이남 이 지역에 엄청난 홍수가 들려갖고 심지어는 북부 지역 작년에는 천진 인근에도 대홍수가 벌어져갖고 난리가 났었죠. 중국은 이 전란에 못지않게 재난이 굉장히 엄습했던 땅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중국은 강력한 계절풍 권역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계절풍 권역에 들어가는데 계절풍은 굉장히 변덕이 심해요. 가뭄을 넣었다가 때로는 심각한 홍수를 넣습니다. 그리고 홍수는 여러분들 아까 황하도 얘기했지만은 장강 내지는 중국 남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하천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중국은 The Land of Famine이라는 말을 합니다. 학계에서 굶주림의 땅이라고 얘기를. 물론 지금 공산당이 그거를 잘 막고 있어요. 나는 공산당 예찬론자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연년 매해 여러분들이 목격하시는 대로 중국에
큰 재난이 많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 땅 축복받은 땅인가요? 더구나 중국을 딱 그 지형 이게 높낮이로 이렇게 표시한 중국 지도를 보면은 북경에서 상해까지 평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고속철을 타고 가면은 사실 끝도 없는 평원 속으로 북경에서 상해까지 갑니다. 남북으로 약 1000km, 동서로 700에서 800km의 거대한 평원이 거기 존재합니다. 이 거대한 평원은 만약에 중국에 살던 원래 거주민들이 서로 사이좋게 악수하면서 나눠 먹을 수 있는,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땅이라면 축복의 평원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국의 아까 초기 구조를 말씀드렸죠. 다원적이고 이질적인 문명의 요소들의 산재. 그거를 억지로 통합하는 과정이 이제 중국이란 국가 형성인데, 여기서 이 평원은 불길한 평원이 됩니다. 왜? 정복 전쟁의 시작과 끝이에요. 중원 쪽에서 정권을 잡아가고 권력을 형성한 왕조는 반드시 이 평원을 치고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적이 되는 왕조 세력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건너옵니다. 그래서 이 화북평원은 중국이 안정적인 국가 왕조 체제를 이루기 전에는 끊임없이 정복 전쟁에 휘말리는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평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어요. 전쟁은 계속 붙고, 자, 전쟁은 왜 붙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천고마비를 잘 보십시오. 천고마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을에 하늘이 높아져고 선선해졌다, 말이 살쪘다, 웬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어디서 온 말인지 우리 불분명하잖아요. 우리 땅 게 아니라서 그래요. 저거는 중국 북부 지역의 가을을 맞는 사람의 경계감입니다. 위기의식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9월, 10월이면 저긴 벌써부터 강이 얼어붙습니다. 그 얼어붙는 강으로 뭐가 넘어와요? 살찐말이. 살찐말이 누구 말? 흉노, 북쪽 유목의 말입니다. 정복이에요, 정복. 외침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천고마비니까 책을 갖고 독서를 하자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우리는 글자만 갖고 온 거예요. 그 백그라운드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갖고 온 거예요. 거기서 책 잡으면 죽어요. 짐 싸야 돼. 보따리 싸고 빨리 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살벌한 중국의 가을을 우리는 등화가 진으로 책이나 열심히 읽자라고 얘기를. 한반도는 전쟁의 외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 한번 꼽아보세요. 조선시대 500년 전쟁이랄 만한 게 뭐가 있었어요? 외구, 외침 이런 거 빼고 5화급 임진왜란하고 병자회란 정도인데, 병자호란은 그냥 일방적으로 맞은 거죠. 임진왜란은 그나마 이순신 장군이 버텨줘갖고 전쟁의 모습을 띈 겁니다. 달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국은 항상 고도의 전쟁 서구를 키웁니다. 여러분들, 자, 영화 얘기도 곧 나오겠지만은 여러분들 중국인이 만들어낸 영화 잘 보세요. 대부분 싸움 얘기예요. 무술, 그죠? 무협지도 그렇고. 중국은 싸움에 이골난 겁니다. 중국이 만들어낸 모든 컨텐츠를 잘 보십시오. 싸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마 자체도 보세요. 중국 대륙에서 만든 드라마 맨날 궁중암투, 그죠? 조폭도 가끔 등장합니다만 싸움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스토리에 굉장히 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무협지 하면 신나게 만들어냅니다. 뭐 무슨 거짓말이죠. 장풍이 나가고 뭐 이런 다 거짓말이긴 하지만은 사람이 읽다 보면 무지 재밌어요. 왜? 싸움 의식에 이만큼 물들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이 문명체 중에 이런 싸움을 갖고 오랫동안 파고 생산해낸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중국을 바라볼 때 착잡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싸움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 어떤 식의 사고를 하겠어요? 끊임없이 계산성에 함몰하겠죠? 왜?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무슨 뜻인가? 분명히 보세요. 좀 이따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런 응고된 살아남으려는 강렬한 욕구는 맞죠. 우리는 뭐 어느 사람, 어느 인류가 그 자기를 위협하는 속에서 살아남고자 하지 않겠어요. 그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은 중국은 그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은
어떻게 뭐부터 생각나세요? 음악부터 틀어요? 추억, 감상, 낭만 이런 걸 떠올리세요? 중국의 어떤 레토릭, 문학적인 수식에서 풍우라고 얘기하는 거는 위험입니다. 저 비가 오기 전에 바람부터 닥치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항상 바람이 선행하죠. 풍우라고 얘기합니다. 바람과 비가 오죠. 여러분들 풍우에 관련된 조를 한번 보십시오. 풍랑. 바람이 불면 파도가 거세게 차죠. 풍파. 역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 이 과정입니다. 풍설. 바람이 불고 눈이 오는 내립니다. 풍상. 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는 거. 풍운. 바람이 불고 구름이 몰려드는 거. 뭐예요? 불길한 거. 뭐가 오는 거예요? 위기의식. 자기가 안전했을 때도 늘 그 위기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속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언어가 대부분 위기에 민감하고 거기에 빨리 위기의 요소를 읽으려는 사람의 아주 강력한 여러 가지 욕망들이 굉장히 응집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중국이라는 모습은 여러분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볼 수만 없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경계감을 갖고 경계감 속에서 자기를 방어하고 내지는 상대의 약점을 읽고 정확하게 보고 공격하는 공격과 방어, 전쟁의식이 굉장히 도조한 이런 문화적인 바탕을 형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때 보면은 왜 중국에 강력한 축선이 발달하는가 이런 생각을 나중에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축선은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걸 우선적으로 놓고 그 다음의 거를 그 옆에다가 배열하는 배열입니다. 배열이라는 말에 그 로마, 그 라틴어 어원 이렇게 그 유서를 찾아가 보면 택틱이라고 전술이 있어요. 싸우는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전술적인 사고를 할 때 택틱스라고 얘기를 하죠. 택틱은 기본적으로 배열입니다. 무엇을 가장 중심에 놓을 것인가, 가장 우선으로 놓을 것인가 하는 사고의 바탕이 배어 있는 말이 택틱이고요. 이 택틱스, 이 말이 체화된 문명체는 사실은 중국의 압도적인 우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베이징 중심에 가보면은 천안문 광장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천안문 광장 중심을 흐른 가운데선이 있어요. 이 가운데선이 북쪽으로는 자금성 황제 축선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황제 축선 맨 뒤에 종루, 우리 보신각에 해당하는 종루가 있고 그게 7.8km. 강력한 축선이에요. 우리가 그걸 흉내냈습니다. 경복궁 맨 뒤에 청와대에서부터 남대문까지 약 2.1km. 우린 조선은 그렇게 흉내를 낸다 해도 산이 많고 구름 때문에 이 일직선을 못 보다가요. 근데 북경은 7.8km였고 중국의 옛 수도, 당나라 수도 장안은 18.3km였습니다. 중국인 이 세계 어디서도 이 초장축의 도시 축선을 만들어내는 중국밖에 없어요. 서양의 도시는 방사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조합이 되는데 이 동양에서 중국만큼은 초장축으로 축선을 연결해갖고 거기에 가운데 항상 황제가 앉고 황제를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시각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폼 잡는 게 아니라 중심 축선을 형성해서 그걸 수렴하려는 구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전략과 전술에 관련된 시각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천착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여기에 광화문 광장 조성하면서 여러분들 가족들 단위로 많이 행복하게 나들이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상 저 축선은 우리가 중국 동양의 예절을 많이 끌어와서 연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 의미를 사실 충분히 우리가 연역은 못하고 있어요. 하여간 중국은 착잡한 문명의 소유자들입니다. 굉장히 싸움 의식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게 어떻게 체화되고 있는가 이 싸움 의식, 전쟁 의식 이게 그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